10장 6주 동안 포시는 월리엄의 소식을 기다렸다. 매일 저녁 집에 와서 코플랜드 박사에게 같은 질문을 했다. 누구 윌리의 편지를 받은 사람이 있대요? 매일 밤 그는 아무 소식도 받지 못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었다. 마침내 포시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복도로 들어와 말없이 아버지를 쳐다봤다. 그녀는 술을 마셨다. 블라우스 단추의 절반이 열린 채였고 구두끈은 풀어져 있었다. 이불이 왔다. 따뜻해지는가 했더니 더워졌다. 해는 강렬하게 이글거렸다. 새들은 잎이 돋지 않은 나무가지에서 노래했고 아이들은 윗옷을 다 벗고 맨발로 밖에서 놀았다. 밤은 한여름처럼 무더웠다. 그러더니 2, 3일 후 다시 겨울이 왔다. 부드러운 하늘이 어두워졌다. 차가운 비가 내렸고 공기는 축축했고 매섭게 추웠다. 흑인들의 고생은 더 심해졌다. 연료 공급이 끊겼고 사방에서 따뜻한 곳을 찾아 아우성이었다. 습하고 좁은 거리엔 폐렴이 기승을 부렸다. 일주일 동안 코플랜드 박사는 옷을 입은 채 쪽잠을 잤다. 윌리엄에게서는 여전히 소식이 없었다. 포시는 4번, 코플랜드 박사는 2번 편지를 썼다. 하루 종일 그는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그러다가 잠시 집에서 쉴 틈을 찾기도 했다. 그는 부엌 스토브 옆에서 커피를 마셨고 깊은 불안감에 시달렸다. 환자 중 5명이 죽었다. 한 명이 어거스터스 베니식트 메이디 루이스, 그 어린 귀먹은 벙어리였다. 장례식에서 조사를 맡아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그러나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는 것이 그의 원칙이었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었다. 5명의 환자가 죽은 것은 그의 태만 때문이 아니었다. 비난받아야 할 것은 오직 오랜 세월 동안의 가난이었다. 옥수수빵과 베이컨과 시럽으로 된 식사들, 4, 5명으로 붐비는 방 하나, 가난으로 인한 죽음. 그는 오랫동안 이런 생각에 빠져 있었고 깨어있기 위해 커피를 마셨다. 또 자주 손으로 턱을 잡았다. 최근에 피곤할 때면 목신경에 경련이 와서 고개가 불안하게 흔들렸기 때문이었다. 2월의 넷째 주 포시가 집에 왔다. 아직 새벽 6시였고 그는 부엌 불 옆에 앉아 아침을 먹기 위해 팬에 우유를 데우고 있었다. 그녀는 취해 있었다. 그는 독하고 덜큼한 지인 냄새를 맡았다. 콧구멍이 역기염으로 벌렁거렸다. 그는 포시를 쳐다보지 않고 부지런히 아침식 준비를 했다. 그릇에 빵을 부수고 뜨거운 우유를 부었다. 커피를 준비하고 식탁을 차렸다. 그런 뒤 식사를 앞에 놓고 앉아 단호하게 포시를 쳐다봤다. 아침은 먹었냐? 안 먹을 거예요. 그녀가 말했다. 먹어야 한다. 오늘 일하러 가려면. 일하러 안 가요. 그의 속에서 두려움이 일었다. 더 이상 묻고 싶지 않았다. 2 눈을 우유 그릇에 고정시키고 숟가락질을 했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식사를 끝내고 그는 포시의 머리 위쪽 벽을 올려다 보았다. 혀가 굳었냐? 말할게요. 아시게 될 거예요. 곧 말씀드릴게요. 포시는 움직이지 않고 의자에 앉아 천천히 이쪽 저쪽 벽을 바라보았다. 2 팔은 축 늘어졌고 2 다리는 헐렁하게 포개져 있었다. 그녀로부터 몸을 돌리는 순간 코플랜드 박사는 위태로운 평안과 자유를 느꼈다. 이제 곧 부서질 것이어서 그 감정은 더욱 강렬했다. 그는 난로불을 돌보고 2 손을 내밀어 불을 쬐었다. 그런 뒤 담배를 말았다. 부엌은 티 없이 깨끗하고 질서정연했다. 벽에 걸린 냄비들은 스토브에서 나오는 불빛에 반짝거렸고 그 뒤로 둥글고 검은 그림자들을 만들었다. 윌리 소식이에요. 안다. 그는 손바닥으로 조심스럽게 담배를 말았다. 2 눈은 마지막 달콤한 쾌락을 탐하며 맥없이 두리번거렸다. 이 동네에 사는 버스트 존슨이 윌리와 함께 감옥에 있다고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도 전부터 그를 알았고요. 그가 어제 집으로 왔어요. 그래서 버스트는 평생 다리를 쩔뚝거리게 되었어요. 그는 머리가 떨렸다. 안정시키려고 손으로 턱을 눌렀지만 집요한 떨림을 막기는 어려웠다. 어젯밤 여기 친구들이 우리 집에 와서 말했어요. 버스트가 집에 왔고 윌리 소식을 가져왔다고요. 저는 당장 달려갔고 그가 말해줬어요. 그래? 그곳에 3명이 있었대요. 윌리와 버스트와 또 다른 아이, 3은 친구였어요. 그러다가 문제가 생겼어요. 포시는 말을 중단했다. 손가락에 침을 발라 마른 입술을 적셨다. 백인 간수가 애들을 못살게 굴어 일이 터졌대요. 어느 날 밖에서 도로 작업을 하는데 버스트가 말대꾸를 했고 그때 다른 아이가 숲으로 달아나려고 했대요. 3명은 모두 붙들렸고 막사로 끌려가 얼음처럼 추운 감방에 갇혔대요. 그는 다시 그래 라고 말했다. 그러나 머리가 떨려 그 말은 목에서 나는 그르렁거리는 소리처럼 들렸다.
6주 전이었어요. 그때 정말 추웠던 거 생각나시죠? 그자들은 윌리와 다른 소년들을 얼음방에 가두었어요. 포시는 낮은 소리로 말했다. 말을 중단하지도 않았고 얼굴의 슬픔이 가라앉지도 않았다. 말소리는 낮은 노랫소리 같았다. 그녀는 말했지만 그는 이해할 수 없었다. 귀로 분명 들었지만 그 말들은 형태도 의미도 없었다. 그의 머리는 마치 뱃머리 같았고 말소리들은 물처럼 밀려와 그를 치고 다시 흘러가는 물인 듯 했다. 흘러간 말들을 되찾기 위해 그는 뒤를 돌아봐야 할 것만 같았다. 발이 퉁퉁 부은 채 그들은 바닥에 누워 몸부림치며 비명을 질렀대요. 아무도 안 왔대요. 거기서 사흘 낮과 밤을 비명을 질러댔는데 아무도 안 왔대요. 안 들린다, 코플랜드가 말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자들이 우리 윌리와 친구들을 얼음 같은 방에 쳐넣었대요. 천장에 밧줄이 매달려 있었는데 신발 벗긴 맨발을 그 밧줄에 묶었대요. 윌리와 다른 소년들은 공중에 발이 매달린 채 등을 바닥에 대고 누웠대요. 발이 부어올라 바닥에서 몸부림치며 비명을 질러댔대요. 어림 같은 감방에서 발은 얼었고 부풀어 올라 사흘 밤낮 동안 비명을 질렀대요. 그런데 아무도 안 왔대요. 코플랜드 박사는 두 손으로 머리를 눌렀지만 떨림은 멈추지 않았다. 뭐라고 하는지 네 말을 들을 수가 없구나. 드디어 그자들이 와서 아이들을 병동으로 데려갔는데 아이들의 다리는 모두 퉁퉁 붓고 얼었대요. 썩은 거예요. 그자들은 우리 윌리의 두 발을 잘랐대요. 버스터 존슨은 발 하나를 잃었고 다른 아이는 좋아졌대요. 하지만 우리 윌리는 그 애는 이제 평생 절룩거려야 해요. 두 발이 모두 잘려나갔어요. 포시는 말을 끝낸 뒤 몸을 앞으로 구부려 식탁에 머리를 박았다. 울지도 않고 신음하지도 않으면서 계속 머리를 깨끗한 식탁에 찧었다. 코플랜드 박사는 들거덕거리는 그릇과 숟가락들을 싱크대로 치웠다. 마음속에서 말들이 흩어졌지만 주워 담으려 하지 않았다. 그는 그릇과 숟가락을 더운 물에 씻고 행주를 빨았다. 바닥에서 무엇인가를 집어 다른 곳에 놓았다. 불구가 된 거냐? 그가 물었다. 윌리엄이 포시는 식탁에 머리를 찧었다. 북소리 같은 리듬이 천천히 울렸고 그의 심장도 이 리듬에 맞춰 뛰었다. 조용히 말들이 되살아나고 의미를 찾았다. 그는 이해했다. 그 애는 언제 집에 온다고 하더냐? 포시는 숙인 머리를 팔에 기댔다. 버스트는 몰라요. 그 이후 그들은 뿔뿔이 다른 곳으로 보내졌대요. 버스트는 다른 감옥으로 갔어요. 버스트 생각으로 윌리는 곧 집에 올 거래요. 형기가 2달이면 끝나니까요. 두 사람은 커피를 마셨고 눈을 마주보며 오랫동안 앉아 있었다. 그의 이가 컵에 부딪혀 소리를 냈다. 그녀는 커피를 잔 받침에 쏟고 무릎에도 흘렸다. 월리엄, 코플랜드 박사가 말했다. 그 이름을 부르다가 혀를 깨물어 그는 고통스럽게 턱을 움직였다. 그들은 오랫동안 앉아 있었다. 포시는 그의 손을 잡았다. 음산한 아침 햇빛에 창문이 회색으로 보였다. 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렸다. 일을 하려면 지금 가는 게 좋겠어요. 포시가 말했다. 코플랜드 박사도 함께 복도로 나가 모자거리가 걸린 코트를 입고 쇼를 둘렀다. 문을 열자 축축한 찬 공기가 밀려들었다. 하이보이가 비를 피해 젖은 신문지를 머리에 쓴 채 연석 위에 앉아 있었다. 포시는 보도를 따라 세워져 있는 울타리를 붙잡고 걸었다. 코플랜드 박사는 두어 걸음 뒤에서 따라갔다. 몸을 지탱하기 위해 그의 손도 울타리를 붙들었다. 하이보이가 그들 뒤를 따랐다. 그는 밤중에 짐승이 다가오기를 기다리듯 시커멓고 무서운 분노를 기다렸다. 그러나 그것은 오지 않았다. 내장에 납덩이가 든 듯 무거웠다. 그는 천천히 걸어가며 울타리와 건물들의 차갑고 젖은 벽에 몸을 기대며 비틀거렸다. 더 이상 아래로 내려갈 수 없는 10년으로의 추락. 그는 절망의 단단한 바닥을 쳤다. 마음이 편했다. 여기서 그는 어떤 강하고 성스러운 느낌을 알았다. 박해받은 자들은 웃고 채찍 아래 매질당하는 흑인 노예는 자신의 분노한 영혼에게 노래한다. 이제 노래가 그의 안에 있었다. 음악이 아니라 노래였다. 물에 젖어 묵은 평화가 사지를 눌렀고 그는 강하고 진실한 목적만을 가지고 움직였다. 왜 그는 앞으로 나아가는가? 왜 그는 여기 극단적인 굴욕의 밑바닥에서 쉬면서 잠시 만족하지 않는가? 그러나 그는 계속 나아갔다. 아저씨, 미기 말했다. 뜨거운 커피를 드시면 기분이 좋아지실까요? 코플랜드 박사는 미익의 얼굴을 보았지만 그 말을 들었다는 내색은 하지 않았다. 좀 전에 그와 포시는 켈린의 집 골목으로 들어섰다. 포시가 먼저 집에 들어가고 그가 뒤따랐다. 하이보이는 바깥 청계에 남았다.
미익과 어린 남동생들은 벌써 부엌에 있었다. 포시는 윌리엄에 대해 말했다. 포틀랜드 박사는 그 말을 듣지 않았지만 그녀의 음성에서 시작과 중간과 끝의 리듬을 느꼈다. 그녀가 말을 끝냈고 다시 처음부터 반복했다. 다른 사람들도 와서 들었다. 코플랜드 박사는 구석에 있는 스토어에 앉았다. 스토브 옆 의자에 걸쳐놓은 그의 코트와 셔올에서는 김이 났다. 그는 길고 검은 두 손으로 무릎에 놓인 모자챙을 불안하게 더듬었다. 노란 손바닥이 너무 축축해 손수건으로 닦았다. 떨리는 머리를 가누려고 애쓰자 근육들이 뻣뻣해졌다. 싱어씨가 안으로 들어왔다. 코플랜드 박사는 고개를 들고 그를 보았다. 이 일에 대해 들었습니까? 그가 물었다. 싱어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두 눈에는 공포도 연민도 정오도 없었다. 이 일에 대해 들은 사람들 중에서 이런 반응을 나타내지 않는 것은 그의 두 눈뿐이었다. 그 혼자만 이해했기 때문이었다. 믹은 포시에게 소곤거렸다. 포시 아빠 이름이 뭐야? 베네딕트 메이디 코플랜드. 믹은 코플랜드 박사 쪽으로 몸을 굽힌 뒤 그가 못 알아듣는 것처럼 소리를 질렀다. 베네딕트 아저씨, 뜨거운 커피를 마시면 기분이 낫지 않겠어요? 코플랜드 박사는 깜짝 놀랐다. 소리 지르지 마, 포시가 말했다. 너만큼 잘 들으시니까. 아, 믹이 말했다. 그러고는 다시 커피를 끓이려고 커피 주전자의 찌꺼기를 비운 뒤 스토브 위에 얹었다. 벙어리는 여전히 입구에서 머뭇거렸다. 코플랜드 박사는 여전히 그의 얼굴을 쳐다봤다. 당신 들었습니까? 간수들은 어떤 벌을 받게 돼? 믹이 물었다. 나도 몰라, 포시가 말했다. 나도 모른다고. 난 가만히 안 있을 거야. 무슨 짓이든 하고 말 거야. 뭘 하든 소용없어. 입 다물고 있는 게 제일 좋아. 윌리와 다른 아이들처럼 그자들도 당해야 돼. 더 무시무시하게 사람들을 모아서 그자들을 죽이고 싶어. 기독교인은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 포시가 말했다. 가만히 알고만 있으면 되는 거야. 악마들이 그놈들을 토막내서 기름에 튀길 거니까. 그래도 윌리는 하모니카를 불 수 있어. 두 발이 잘려서도 그건 잘할 수 있어. 집은 불안하고 시끄러웠다. 부엌 위층 방에서 가구 옮기는 소리가 들렸다. 식당은 하숙인들로 붐볐다. 켈리 부인은 아침 식탁과 부엌을 바쁘게 오갔다. 켈리 씨는 헐렁한 바지에 목욕 가운을 입고 두리번거렸다. 켈리네 아이들은 부엌에서 허겁지겁 먹었다. 사방에서 문 닫히는 소리들, 발소리들이 들렸다. 믹은 멀건 우유를 탄 커피잔을 코플랜드 박사에게 건넸다. 우유 때문에 커피는 허연 푸른 빛이었다. 커피가 잔 받침으로 쏟아졌고 그는 손수건으로 잔 받침과 컵 가장다리를 닦았다. 그는 커피를 마시고 싶지 않았다. 그자들을 죽여버리고 싶어, 믹이 말했다. 집은 조용해졌다. 식당에 있던 사람들은 일하러 갔다. 믹과 조지는 학교로 갔고 아기는 앞방에 데려다 놓은 채 문을 닫았다. 켈리 부인은 수건으로 머리를 두르고 빗자루를 들고 위층으로 갔다. 벙어리는 여전히 입구에 서 있었다. 코플랜드 박사는 그의 얼굴을 응시했다. 당신 이 일에 관해 들었지요? 그가 다시 물었다. 그 말들은 소리가 나지 않고 그의 목에서 막혔다. 그러나 그의 두 눈은 여전히 이 질문을 던지고 있었다. 얼마 후 벙어리는 갔다. 코플랜드와 포시어 둘만 남았다. 그는 구석에 있는 의자에 한동안 앉아 있었다. 그러다가 가려고 일어섰다. 아버지 앉으세요. 오늘 아침 우리는 함께 있어야 해요. 제가 생선을 튀기고 달걀과 빵과 감자를 준비할게요. 아버지는 여기 계세요. 제가 맛있고 따뜻한 식사를 만들 거예요. 환자들 왕진가게 하는 거 너도 알잖냐? 오늘 하루만 함께 있어요. 제발요. 아버지, 저는 쓰러질 것 같아요. 그리고 아버지 혼자 밖에 나다니시면 안 돼요. 그는 망설이며 코트깃을 만졌다. 축축했다. 미안하다 얘야. 왕진에 있는 거 너도 알잖느냐? 포시는 아버지의 숄이 따뜻해질 때까지 스토브 위에 들고 있었다. 그는 코트 단추를 채우고 깃을 세웠다.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네모난 종이를 꺼내 가래를 뱉고 스토브에 종이를 태웠다. 그는 밖으로 나와 층계에 앉아있는 하이보이에게 일을 쉴 수 있으면 포시와 함께 있으라고 말했다. 공기는 살을 애듯 찼다. 낮고 어두운 하늘에서 부슬비가 계속 내렸다. 비는 쓰레기통으로 스며들었고 골목에서는 젖은 쓰레기 썩은 냄새가 났다. 그는 걸어가며 울타리를 붙들어 몸을 지탱했고 어두운 눈으로는 계속 바닥을 보았다. 꼭 필요한 왕진을 끝냈다. 정오부터 오후 2시까지는 진료실 환자들을 진찰했다.
그런 뒤 주먹을 꽉 쥐고 책상에 앉아 있었다. 이 일에 대해 생각해 봐서는 소용없었다. 다시는 인간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다. 그렇다고 혼자 빈 방에 앉아 있을 수도 없었다. 다시 코트를 입고 축축하고 추운 거리로 나갔다. 주머니에는 약국에 줄 처방전이 몇 개 있었지만 마실 니콜스와 말하고 싶지 않았다. 약국으로 들어가 처방전을 카운트에 놓았다. 가루약의 용량을 재고 있던 약재사는 두 손을 내밀었다. 말하기 전에 잠시 두터운 입술을 소리 없이 움직였다. 박사님, 그는 정색을 하고 말했다. 저와 동료들과 우리 가족들 그리고 교인들은 진심으로 슬퍼하며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코플랜드 박사는 말없이 곧 돌아서 나왔다. 그건 너무 약했다. 그보다 더 많은 것이 필요했다. 강하고 진실한 목적, 정의를 향한 의지. 그는 두 팔을 양옆에 붙이고 중앙로를 향해 뻣뻣하게 걸었다. 생각을 해보려 해서나 소용없었다. 이 도시 어디에서도 용감하고 정의롭고 세력 있는 백인을 찾아낼 수 없었다. 그가 알고 있는 변호사, 판사, 공무원의 이름을 떠올렸지만 이들 백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그의 감정은 비통했다. 결국 상급 법원 판사를 만나기로 했다. 법원에 도착하자 그는 그날 바로 판사를 만나기로 결심하고 지체 없이 들어갔다. 넓은 현관복도는 비어 있었다. 양쪽 사무실로 통하는 입구에 몇 명이 빈둥거리고 있을 뿐이었다. 판사 사무실을 찾아 무늬의 명패들을 보며 헤맸다. 좁은 복도에 이르자 백인 남자 3명이 길을 막은 채 서서 말하고 있었다. 벽 쪽으로 붙어서 지나가려고 했지만 한 남자가 그를 막았다. 뭘 찾는 거야? 죄송하지만 판사님 사무실을 알려주시겠습니까? 그 백인 남자는 엄지로 복도 끝을 가리켰다. 코플랜드 박사는 그가 보안관 대리라는 걸 잘 알아보았다. 그들은 수십 번 서로 마주쳤지만 보안관은 그를 기억하지 못했다. 흑인에게 모든 백인들은 비슷하게 보였지만 흑인들은 그들을 구별하고자 애썼다. 반면 백인에게 모든 흑인들은 비슷해 보였지만 그들은 흑인들의 얼굴을 알아보려고 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 백인은 말했다. 목사, 뭘 원해? 늘 듣는 소리지만 경미라는 그 호칭이 그를 화나게 했다. 난 목사가 아닙니다. 그가 말했다. 난 의학 박사입니다. 내 이름은 베네딕트 메이디 코플랜드이고 급한 용무로 즉시 판사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다른 백인들처럼 그 보안관 대리도 코플랜드 박사의 정확한 발음에 화가 치밀었다. 그러셔? 그가 조용했다. 동료들에게 눈을 찡긋했다. 그럼 난 보안관 대리이고 이름이 윌슨이고 판사님은 바쁘시지. 다른 날 와. 급한 일로 판사님을 만나야 합니다. 코플랜드 박사가 말했다. 기다리겠습니다. 복도 입구에 벤치가 있어서 그는 거기 앉았다. 3명의 백인들은 계속 들고 있었지만 그는 보안관이 자기를 주시하고 있다는 걸 알았다. 계속 기다리기로 작정했다. 반 시간 이상이 지났다. 대여섯 명의 백인들은 자유롭게 복도를 지나다녔다. 코플랜드 박사는 보안관이 주시하고 있는 것을 알고 두 손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긴장하여 앉아 있었다. 그의 분별력은 떠나라고 그 보안관이 없을 때 오후 늦게 다시 오라고 말했다. 평생 이런 종류의 인간들과 상대할 때 그는 신중하게 행동해 왔다. 그러나 지금은 그의 안에 있는 어떤 것이 그를 물리서지 못하게 했다. 너 이리 와. 드디어 보안관 대리가 말했다. 코플랜드는 머리가 떨렸다. 일어서는데 비틀거렸다. 네? 무슨 일로 판사님을 만나겠다고 했어? 그 말은 안 했습니다. 코플랜드 박사가 천천히 말했다. 판사님을 만나야 할 급한 용무가 있다고만 했습니다. 똑바로 서지도 못하는군. 술 마셨지? 안 그래?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데? 아닙니다. 코플랜드 박사가 말했다. 안 마셨. 보안관이 그의 얼굴을 쳤다. 그는 벽으로 쓰러졌다. 두 백인이 그의 팔을 움켜잡고서 청계로 내려가 입구로 끌고 갔다. 그는 저항하지 않았다. 이 나라는 이게 문제라니까. 보안관 대리가 말했다. 저런 빌어먹을 고집센 깜둥이들. 코플랜드 박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음대로 하라고 놔두었다. 그는 무서운 분노를 기다렸고 그것이 솟구치는 걸 느꼈다. 분노가 그를 약하게 했고 그는 비틀거렸다. 그들은 보초 2명과 함께 그를 수레에 실었다. 그리고 경찰서로 데려가서 구치소에 가두었다. 구치소에 들어서자 그제야 분노가 솟구쳤다. 그는 돌연 그들의 소나기를 뿌리쳤다. 그들은 그를 구석에서 포위하고 곤봉으로 그의 머리와 어깨를 쳤다. 그에게서 엄청난 힘이 솟구쳤다. 그는 싸우면서 큰 소리로 웃어댔다. 흐느끼면서 웃었다. 그는 맹렬하게 두 발로 찼다.
두 주먹으로 싸웠고 심지어는 머리로 그들을 들이받기도 했다. 그러다 갑자기 꽉 붙들려 움직일 수 없게 되었다. 그들은 복도에 따라 그를 천천히 끌고 갔다. 감방문이 열렸다. 누군가 뒤에서 그의 사타구니를 걷어찼고 그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좁은 감방에는 다른 죄수들이 5명 있었다. 흑인 3명, 백인 2명이었다. 백인 한 명은 술 취한 노인이었다. 바닥에 앉아 몸을 긁어댔다. 또 한 명의 백인 죄수는 15살도 안 된 소년이었다. 3명의 흑인들은 젊었다. 코플랜드 박사가 좁은 침대에 누워 그들의 얼굴을 들여다보다가 그 중 한 명을 알아보았다. 어떻게 여기 계세요? 그 젊은이가 물었다. 코플랜드 박사님 아니세요? 그렇다고 그가 말했다. 저는 대리 화이트예요. 박사님이 작년에 제 누이의 편도선을 떼어주셨죠? 얼음 같은 감방은 썩는 냄새로 진동했다. 구석의 소변통은 넘쳤다. 바퀴벌레들이 벽에 기어다녔다. 그는 눈을 감았고 곧 잠이 든 듯했다. 다시 눈을 뜨고 올려다보니 창살이 쳐진 작은 창문은 어두워졌고 복도에는 환한 불이 타고 있었다. 4개의 빈 식판이 바닥에 있었다. 양배추와 옥수수빵으로 된 그의 저녁 식사가 옆에 놓여 있었다. 그는 좁은 침대에 앉아 5번 심하게 재치기를 했다. 숨을 쉬면 가슴에서 가래 끓는 소리가 났다. 잠시 후 어린 백인 소년도 재치기를 했다. 그는 네모난 종이들을 다 써버려서 주머니에 공책을 찢었어야 했다. 그 백인 소년은 구석에 있는 소변통에 몸을 기대는 것도 콧물이 옷에 흐르는 것도 상관하지 않았다. 그의 두 눈은 부풀었고 투명한 두 뺨은 충혈되어 있었다. 그는 좁은 침대 끝에 웅크린 채 신음했다. 곧 그들은 화장실에 다녀와야 했고 잘 준비를 했다. 4개의 좁은 침대에서 6명이 자야 했다. 노인은 바닥에 누워 코를 골았다. 대리와 다른 소년이 침대 하나에 누웠다. 시간은 지루하게 흘렀다. 복도에 켜놓은 불 때문에 눈이 시렸고 감방의 악취 때문에 숨을 쉴 수 없었다. 그는 몸을 따뜻하게 할 수 없었다. 이가 들들거렸고 심한 오한 때문에 몸이 떨렸다. 그는 더러운 담요를 감고 앉아 몸을 흔들었다. 2번 손을 뻗어 사지를 뻗고 잠꼬대를 하며 자는 백인 소년에게 담요를 덮어주었다. 그는 두 손으로 머리를 잡고 몸을 흔들었다. 목구멍에서는 노래하듯 신음소리가 났다. 윌리엄을 생각할 수 없었다. 강하고 진실한 목적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 없었고 거기서 기운을 얻을 수도 없었다. 자기 속의 비참함만을 느낄 뿐이었다. 다시 열이 나기 시작했다. 몸에 뜨거운 기운이 퍼졌다. 그는 다시 누웠다. 붉고 따뜻한 편안함이 가득 찬 곳으로 가라앉는 것 같았다. 다음날 아침해가 떴다. 이상한 남부의 겨울이 끝나고 있었다. 코플랜드 박사는 풀려났다. 사람들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싱어시도 있었다. 포시와 하이보이와 마셜 니콜스도 있었다. 그들의 얼굴은 혼란스러웠다. 그는 그들을 똑바로 볼 수 없었다. 해는 아주 환했다. 아버지, 이게 윌리를 돕는 길은 아니잖아요. 백인들 법원에 들락거리다니요. 우린 입 다물고 기다려야 해요. 그게 최상의 길이에요. 그녀의 커다란 목소리가 피곤하게 귀에 울렸다. 그들은 10센트 택시를 타고 집에 왔다. 그들은 깨끗한 흰 베개에 얼굴을 묻었다. 11장. 믹은 밤새도록 잠을 잘 수가 없었다. 에타가 아파 거실에서 자야 했기 때문이었다. 소파는 너무 좁고 짧았다. 윌리에 대한 악몽을 꾸었다. 포시에게 그의 얘기를 들은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잊을 수 없었다. 밤에 2번 악몽을 꾸고 바닥에서 잠이 깼다. 이마 위에 혹이 생겨 있었다. 6시에 빌이 북으로 가서 아침 식사를 챙기는 소리를 들었다. 블라인드가 드리워져 여전히 어두웠다. 거실에서 잠을 깨는 것은 이상했다. 싫었다. 몸에 감긴 시트가 반은 소파에 반은 바닥에 있었다. 베개는 거실 가운데 있었다. 믹은 일어나 복도 문을 열었다. 아무도 청계에 없었다. 잠옷을 입은 채 뒷방으로 달려갔다. 저리 비켜 조지. 조지는 침대 한가운데 누워있었다. 밤은 더웠고 그는 발가벗은 채 어치새처럼 자고 있었다. 두 주먹을 꼭 쥐고 자면서도 골똘히 생각하는 듯 실눈을 뜨고 있었다. 입을 벌리고 자서 베개에는 침자국이 작게 나 있었다. 믹은 동생을 밀었다. 기다려. 조지가 꿈속에서 말했다. 저리 좀 비켜. 잠깐만 이 꿈 꿀래? 여기. 믹은 동생을 힘껏 밀어내고 그 옆에 바짝 누웠다. 다시 눈을 떴을 때는 한참 지난 뒤였다.
햇빛이 뒤편 창으로 환하게 들어오고 있었다. 조지는 없었다. 마당에서 아이들 소리,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렸다. 에타와 헤이즐은 가운데 방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미익은 옷을 입다 문득 생각났다. 문에 귀를 대고 들었지만 듣기 어려웠다. 언니들을 놀래주려고 문을 확 열었다. 그들은 영화 잡지를 읽고 있었다. 에타는 아직 침대에 누워 배우 사진의 중간 부분을 가르치고 있었다. 여기부터가 데이트하던 남자애와 비슷하지 않... 오늘 아침 기분이 어때, 에타 언니? 미익이 물었다. 침대 밑을 들여다보니 자기 비밀 상자는 제자리에 그대로 있었다. 신경 쓸 거 없어, 에타가 대꾸했다. 싸울 거 없잖아. 에타의 얼굴은 수척했다. 위장이 몹시 아팠고 난소는 병들었다. 몸이 안 좋으니 생기는 병들이었다. 의사는 당장 난소를 잘라야 한다고 했고 아빠는 기다려야 한다고 했다. 돈이 없었다.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미익이 말했다. 난 다정하게 묻는데 언니는 짜증내잖아. 언니가 아프니까 안쓰러운데 언니는 날 가만 안 두잖아. 그러니까 화가 난다고. 미익은 이마에 내려온 앞이마를 위로 올리면서 거울 속을 자세히 보았다. 이런 이마에 홍난 것 좀 봐. 내 머리가 깨진 거야. 어젯밤에 2번이나 소파에서 떨어졌어. 옆에 있던 탁자에 부딪힌 거야. 거실에서 안 잘래. 소파가 너무 답답해. 너무 떠들지 마. 헤이즐이 말했다. 미익은 무릎을 꿇고 큰 상자를 꺼냈다. 상자에 묶인 끈을 자세히 살폈다. 언니들 이거 손 안 댄 거지? 야, 에타가 말했다. 그 잡동사니를 왜 건드리냐? 안 그러는 게 좋을 거야. 내 비밀 상자를 만지면 죽여버릴 테니까. 저 말하는 거 좀 봐라. 헤이즐이 말했다. 미켈리, 넌 정말 이기적이야. 너밖에 모르고. 잘났어. 미익은 문을 쾅 닫았다. 언니 둘이 다 비웠다. 끔찍하지만 사실이었다. 언니 둘이 다 미웠다. 끔찍하지만 사실이었다. 아빠는 부엌에 포시와 함께 있었다. 실내복을 입은 채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고 커피잔은 잔받침 위에서 들그덕거렸다. 아빠는 식탁 주위를 서성거렸다. 몇 시야? 싱어씨는 나갔어? 나갔지. 포시가 말했다. 10시가 가까운데. 10시? 맙소사. 이렇게 늦잠 잔 적은 없는데. 네가 끼고 다니는 큰 모자 상자엔 뭐가 들었어? 미익은 스토브 안에서 비스켓 몇 개를 집었다. 묻지 마. 그래야 내가 거짓말도 안 하지. 남의 일에 대해 알려고 하면 나쁜 일이 생긴다고. 우유가 있으면 으깬빵을 부어 먹을 텐데. 아빠가 말했다. 묘지 수프. 이 묘지 수프는 우유에 적신 토스트를 말하는 묘지 수프에서 응용한 말이라네요. 주로 아픈 사람에게 이렇게 먹였다고 합니다. 묘지 수프, 그걸 먹으면 속이 좀 가라앉을 것 같구나. 미익은 비스켓을 반으로 갈라 튀긴 닭고기를 넣고는 집 뒤편 계단에 앉아 아침을 먹었다. 따뜻하고 환한 아침이었다. 스페어립스와 스크와 조지가 뒷마당에서 놀고 있었다. 스크는 선슈트, 상의와 하의를 세트로 하는 일광욕이나 물놀이 등을 위한 복장이랍니다. 선슈트 차림이었고 다른 두 아이들은 반바지만 입고 있었다. 서로 호스로 물을 뿌리며 뛰어다녔다. 물줄기가 햇빛 속에서 반짝거렸다. 바람의 물줄기는 안개처럼 보였고 무지개 색이 떠올랐다. 한 줄로 늘어놓은 옷들이 풀럭거렸다. 하얀 시트, 렐프의 파란 옷, 빨간 블라우스와 잠옷은 축축했고 깨끗했고 바람의 멋대로 날렸다. 마치 여름날 같았다. 솜털이 난 작고 노란 벌들이 골목 울타리 인동 등굴 위에서 붕붕거렸다. 내가 호스를 머리 위로 들 테니까 봐. 조지가 소리 질렀다. 물이 쏟아지는 걸 보라고. 미익은 기운이 솟구쳐 앉아 있을 수 없었다. 조지가 곡물 부대에 흙을 채워 만든 샌드백이 나무가지에 걸려 있었다. 미익은 그걸 치기 시작했다. 퍼. 잠에서 깼을 때 생각났던 노래에 맞춰 샌드백을 두들겼다. 조지가 흙에 뾰족한 돌을 섞어 놓아서 주먹에 상처가 났다. 내 귀에 물 들어갔어. 내 고막 터졌어. 들리지도 않아. 이리 줘봐. 나도 뿌려보자. 물줄기가 미익의 얼굴로 쏟아졌다. 아이들은 미익의 다리에도 물을 뿌렸다. 미익은 비밀 상자가 젖을까봐 골목을 지나 베란다로 들고 왔다. 해리가 자기 집 청계에 앉아 신문을 읽고 있었다. 미익은 상자를 열고 공책을 꺼냈다. 그러나 쓰고 싶은 노래에 집중하기 어려웠다. 해리가 보고 있어 생각할 수 없었다. 미익과 해리는 최근에 많은 이야기를 했다.
거의 매일 학교가 끝나면 함께 집으로 왔다. 그들은 신에 대해 얘기했다. 때로 믹은 밤에 깨어 그들이 이야기했던 것을 생각하고 몸을 떨기도 했다. 해리는 범신론자였다. 그것 또한 침례교나 천주교, 유대교 같은 종교였다. 해리는 사람이 죽어 묻힌 뒤 식물과 불, 흙과 구름과 물로 변한다고 믿었다. 수천 년이 지나면서 드디어 세상의 일부가 되는 것이었다. 그는 천사가 되는 것보다는 그게 더 낫다고 생각했다. 아무것도 안 되는 것보다는 어쨌건 그게 더 좋았다. 해리는 신문을 자기 집 복도로 던진 뒤 미익에게 왔다. 여름같이 덥다, 그가 말했다. 3월인데. 우리 수영 갔으면 좋겠어. 수영할 곳이 있으면 좋은데. 할 데가 없어. 컨트리 클럽 수영장 외에는. 뭐든지 하고 싶어. 나가서 어디라도 가고 싶어. 나도 그래, 맥이 말했다. 잠깐 한 군데 알아. 15마일쯤 떨어진 교외에 있어. 숲속에 쇠강이 있는데 깊고 넓어. 여름에 걸스카우트들이 캠핑을 하는 곳이야. 웰스 부인이 작년에 나랑 조지, 피터와 서클을 데리고 수영하러 갔었어. 네가 원하면 자전거로 갈 수 있어. 내일 난 한 달에 한 번 일요일에 쉬거든. 자전거 타고 가자. 점심도 준비해서. 좋아. 내가 자전거를 빌릴게. 해리가 일하러 갈 시간이었다. 믹은 그가 걸어가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는 두 팔을 흔들었다. 반블록쯤 가면 가지들이 낮은 월계수가 있었다. 해리는 달려가 나뭇가지 하나를 점프해 붙잡고 매달렸다. 믹은 기분이 좋아졌다. 정말이지 그들 둘은 좋은 친구였다. 그리고 해리는 잘생겼다. 내일 믹은 헤이즐의 파란색 목걸이를 빌리고 실크 원피스를 입을 것이었다. 그리고 도시락으로 잼 바른 샌드위치와 니하이 소다를 먹을 것이었다. 해리는 이상한 음식을 가져올 수도 있었다. 그들은 전통적인 유대 음식을 먹으니까 믹은 그가 모퉁이로 돌아갈 때까지 바라보았다. 정말이지 그는 아주 잘생긴 젊은이였다. 교외에서 보는 해리는 달랐다. 집 뒤편 계단에 앉아 신문을 읽고 히틀러에 대해 생각하는 소년이 아니었다. 그들은 아침 일찍 출발했다. 그가 빌려온 자전거는 두 다리 사이에 바가 있는 남자애들이 타는 것이었다. 그들은 자전거 흙바퀴에 점심 도시락과 수영복을 묶고 9시 전에 출발했다. 아침은 덥고 화창했다. 1시간 안에 도시를 벗어나 붉은 진흙길로 들어섰다. 들판은 환한 연두색이었고 공기 속에서는 진한 소나무 냄새가 났다. 해리는 신이 나서 얘기했다. 더운 바람이 그들의 얼굴에 불어왔다. 믹은 입이 바짝 말랐고 배가 고팠다. 저기 언덕 위에 집 보이지? 거기서 물 좀 마시자. 안 돼. 좀 더 참아보자. 우물물 마시면 장티푸스에 걸리기 쉬워. 난 벌써 장티푸스 알았어. 폐렴도 알았고 다리도 부러졌고 발에 염증도 났었어. 생각나네. 그래, 믹이 말했다. 빌 오빠하고 나하고 장티푸스 앓을 때 옆 앞방에서 지냈는데 피트 웰스가 코를 잡고 뛰어다니면 창을 올려다보곤 했었지. 빌 오빠는 아주 난처했었어. 난처했어. 난 머리털이 다 빠져 대머리가 되었고 시내에서 15마일은 온 것 같아. 1시간 반을 달렸으니까 빨리 온 거야. 나 정말 목마르다. 믹이 말했다. 배도 고프고 점심은 뭘 싸왔어? 차가운 간 푸딩, 치킨 샐러드, 샌드위치, 그리고 파이. 맛있는 도시락이네. 믹은 자기가 가져온 점심이 창피했다. 난 속을 채운 삶은 달걀 2개, 소금과 후추도 따로 챙겼어. 그리고 블랙베리 잼과 버터 바른 샌드위치야. 기름 종이에 싸왔어. 냅킨도 가져왔고. 네가 뭘 가져올 거라고는 생각 안 했는데 해리가 말했다. 우리 엄마가 둘이 먹을 점심을 싸주셨거든. 내가 오자고 했잖아. 곧 가게가 나오면 시원한 음료수를 사자. 그들은 반 시간을 더 달려 주유소 매점에 도착했다. 해리는 자전거를 세웠고 빅은 먼저 안으로 들어갔다. 환한 햇빛 속에 있다 들어오니 가게 안은 어두웠다. 선반은 납작한 닭고기 조각, 기름통, 으깬 곡물 부대 등으로 가득했다. 카운터에 놓인 뚜껑 없는 끈적거리는 큰 사탕단지 위로는 파리들이 윙윙거렸다. 음료수 뭐 있어요? 해리가 물었다. 저문은 음료수 이름을 이것저것 대했다. 믹은 아이스박스를 열고 들여다보았다. 찬물에 손을 담그니 시원했다. 난 초콜릿
니하이 소다 그거 있어요? 그거 있어요? 나도. 해리가 말했다. 2개 사자. 잠깐 여기 찬 맥주도 있네. 비싸도 사줄 수 있으면 난 맥주가 좋아. 해리도 맥주를 주문했다. 그는 20살이 안 됐는데 맥주를 마시면 죄라고 생각했지만 갑자기 멋진 남자가 되고 싶었는지 몰랐다. 해리는 처음 한 모금을 마시고 얼굴을 찡그렸다. 두 사람은 매점 앞 계단에 앉았다. 미익은 다리가 너무 피곤해 근육이 움찔거렸다. 손으로 병의 주둥이를 문지른 뒤 차가운 한 모금을 길게 들이켰다. 길 건너에는 텅 빈 넓은 풀밭이 있고 그 뒤로 소나무 숲이었다. 나무들은 노란빛 또는 밝은색에서 그 무스러한 짙은 색까지 다양한 연두색이었다. 하늘은 새파랬다. 난 맥주가 좋아, 미익이 말했다. 아빠가 맥주를 조금 남기면 난 빵을 적세 먹기도 해. 마시면서 손에 소금을 묻혀 핥아 먹는 것도 좋아해. 병째 마시는 건 이게 2번째야. 첫 모금은 시큼했어. 그런데 다음부터는 맛이 좋네. 전무는 그곳이 시내에서 12마일 떨어진 곳이라고 했다. 4마일 더 가야 했다. 해리가 돈을 냈고 그들은 다시 뜨거운 태양 속으로 나왔다. 해리는 큰 소리로 말했고 이유 없이 계속 웃었다. 세상에 이렇게 더운 날 맥주를 마셨더니 현기증이 나네. 그래도 기분은 좋아. 그가 말했다. 빨리 수영하고 싶다. 길은 모래로 덮여 있어 빠지지 않으려면 힘껏 페달을 밟아야 했다. 해리의 셔츠는 땀에 젖어 등에 달라붙었다. 그는 여전히 계속 말을 했다. 모래길은 끝나고 붉은 진흙길이 나왔다. 미익의 마음속에 천천히 흑인 연가가 떠올랐다. 포시의 남동생이 하모니카로 불던 노래였다. 노래에 맞춰 페달을 밟았다. 마침내 그들이 찾는 장소에 도착했다. 여기야. 사유지라는 표시 보이지? 낮은 철조망을 넘어 저 길로 가야 돼. 봐. 숲은 매우 조용했다. 매끄러운 솔잎들이 깔려 있었다. 그들은 몇 분 안에 작은 강에 도착했다. 갈색 물이 빠르게 흘렀다. 서늘했다. 물소리와 소나무 꼭대기에서 부는 산들 바람 소리뿐이었다. 그 깊고 조용한 숲이 그들을 차분하게 만드는 듯했다. 그들은 조용히 강가를 걸었다. 정말 예쁘다. 해리는 웃었다. 왜 소근거리니? 이 소리 좀 들어봐. 그가 입에 손을 대고 길게 인디언 소리를 내자 메아리가 돌아왔다. 자, 어서 시원하게 물에 뛰어들어가자. 배 안 고파? 좋아, 점심 먼저 먹자. 절반은 지금 먹고 나머지는 물에서 나와서 먹자. 미익은 잼 샌드위치 싼 것을 풀었다. 해리는 먹고 난 뒤 종이를 깔끔하게 말아 나무 그루터기 빈 구멍에 버렸다. 그런 뒤 반바지를 들고 길을 내려갔다. 미익은 덤불 뒤에서 옷을 벗고 헤이즐의 수영복을 억지로 끼워 입었다. 옷이 너무 작아 다리 사이가 꽉 끼었다. 준비됐어? 해리가 외쳤다. 미익은 첨벙 하는 물소리를 들었다. 강가로 가니 해리는 벌써 수영을 하고 있었다. 아직 다이빙 하지 마. 혹시 나무 그루터기나 얕은 곳이 있는지 알아볼게. 해리가 말했다. 미익은 그의 머리가 물속에서 들락거리는 것을 쳐다보기만 했다. 미익은 다이빙할 생각은 전혀 없었다. 수영도 할 줄 몰랐다. 평생 겨우 2번 헤엄치러 갔을 뿐이었다. 그때도 분황에 의지하거나 물이 머리 위로 잠기는 곳으론 들어가지 않았다. 그러나 해리에게 그 말을 하는 건 겁쟁이처럼 보일 거였다. 난처했다. 갑자기 미익은 이야기를 지어내기 시작했다. 난 이제 다이빙 안에 늘 높은 곳에서 뛰어내렸는데 그러다가 한 번은 머리가 깨졌거든. 그래서 이제 못하는 거야. 미익은 잠시 생각했다. 잭나이프 다이빙을 했을 때였어. 물 밖으로 나왔는데 물속이 피투성이인 거야. 그래도 아무 생각 없이 계속 여러 종류의 수영을 했어. 사람들이 날 보고 소리를 질렀어. 그때서야 물속의 피가 어디서 나오는지 알았지. 그 후로는 수영을 안 해. 해리가 급히 올라갔다. 저런 처음 듣는 얘기네. 미익은 더 그럴듯한 얘기를 계속 하려다가 그냥 해리를 보았다. 그의 엷은 갈색 피부가 물에 젖어 빛나고 있었다. 가슴과 다리에는 털이 나 있었다. 꽉 끼는 수영복을 입은 그는 벌거벗은 것처럼 보였다. 안경 벗은 얼굴은 더 넓고 잘생긴 듯했다. 두 눈은 젖어 있었고 파랬다. 그는 미익을 쳐다봤다. 갑자기 둘은 부끄러움을 느꼈다. 물의 깊이는 저쪽 뚝 부분만 빼고 대략 3m 정도야. 거긴 얕아. 가자, 시원한 물, 기분 좋을 거야. 미익은 겁나지 않았다. 아주 높은 나무 꼭대기에 갇혀서 이제 최선을 다해 내려가는 것만 남을 때처럼 침착해졌다. 미익은 얼음 같은 물 속으로 들어갔다. 나무 뿌리가 부러질 때까지 붙들고 있다가
헤엄치기 시작했다. 숨이 막혀 가라앉았지만 계속 움직였고 체면을 잃지 않았다. 헤엄쳐서 맞은편 강가에 도착해 발을 딛고 설 수 있었다. 미익은 기분이 좋았다. 주먹으로 물을 때리고 괴상한 소리를 질러대며 메아리를 만들었다. 여기 봐. 해리는 여리고 키가 큰 나무를 흔들었다. 나무 줄기는 유연해서 그가 꼭대기에 올라가자 아래로 휘어졌다. 그는 물속으로 떨어졌다. 나도 나를 봐. 그건 어린 나무잖아. 미익은 동네에서 나무를 제일 잘 타는 아이였다. 해리처럼 힘차게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수영할 수 있었다. 이제 수영을 잘할 수 있었다. 그들은 대장 따르기 놀이를 했고 강가를 뛰다가 차가운 갈색 물속으로 뛰어들며 놀았다. 소리 지르고 풀쩍거리고 나무에도 올라갔다. 2시간을 놀다가 강가에 서서 마주보았다. 더 이상 새로운 놀이가 없는 듯 했다. 갑자기 미익이 말했다. 발가벗고 헤엄쳐봤어? 숲은 매우 조용했고 한동안 해리는 대답하지 않았다. 단단해진 그의 젖꼭지가 보라색으로 변했다. 입술도 보라색이었다. 이가 들들거렸다. 난 안 해본 것 같아. 미익은 갑자기 흥분하면서 마음에도 없던 말을 했다. 네가 하면 나도 할게. 한번 해봐. 해리는 젖은 검은 머리를 뒤로 쓸어넘겼다. 좋아. 그들은 수영복을 벗었다. 해리는 등을 돌렸다. 허둥거렸고 귀가 빨개졌다. 그런 뒤 둘은 마주 보았다. 아마 반 시간쯤 서 있었을 것이다. 아니, 1분도 서 있지 않았다. 해리는 나무에서 나무잎을 뜯더니 조각조각 찢었다. 옷 입는 게 좋겠다. 도시락을 먹는 동안 둘 다 말이 없었다. 바닥에 음식을 펼쳤다. 해리는 음식을 둘로 나누었다. 덥고 졸린 여름 오후였다. 길은 깊은 숲에는 천천히 물 흐르는 소리와 새소리뿐이었다. 해리는 속이 채워진 달걀을 손에 들고 노른자를 엄지로 눌렀다. 그것은 미익에게 어떤 기억을 불러왔을까? 미익은 크게 숨을 내쉬었다. 그러다 해리는 미익을 어깨너머로 올려다보았다. 너 정말 예쁘다. 전에는 몰랐어. 네가 못생겼다고 생각했다는 말은 아니고 난 그냥. 미익은 솔방울을 물속으로 던졌다. 이제 가는 게 좋겠어. 어둡기 전에 집에 도착하려면. 아니, 그가 말했다. 우리 여기 누워있자 잠깐만. 해리는 솔잎과 잎사귀들과 회색 이끼들을 한 움큼 가져왔다. 미익은 웅크리고 앉아 무릎을 빨며 그를 보았다. 주먹을 꽉 쥐었고 온몸이 긴장되었다. 이제 잘 수 있겠다. 그런 다음 기분 좋게 집에 가는 거야. 그들은 부드러운 바닥에 누워 하늘을 향해 서 있는 초록 소나무 숲을 올려다보았다. 새 한 마리가 처음 들어보는 슬프고 맑은 노래를 했다. 오보에처럼 높은 그런 뒤 다섯 낮게 다시 불렀다. 그 노래는 대답 없는 질문처럼 슬펐다. 저 새 좋다. 때까치 같아. 해리가 말했다. 우리가 지금 바닷가에 있는 거면 좋겠다. 멀리 떠있는 배들이 보이고 언젠가 여름에 바다에 간 적 있지? 어땠어? 해리의 음성이 낮고 거칠었다. 파도가 있어서 파란색이기도 하고 초록색이기도 했는데 빛나는 태양 속에서 반짝거렸어. 백사장에서 작은 조개 껍데기도 주울 수 있을 거야. 씨가 상자에 넣어 가져올 수 있는 것들. 그리고 물 위에는 하얀 갈매기들이 날고 우리는 멕시코만에 갔었어. 서늘한 실바람이 계속 불어왔고 여기처럼 이렇게 타는 듯 덥지는 않았는데 언제나 미익이 말했다. 나는 눈이 보고 싶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차고 하얗게 날리는 눈 보라. 차갑고 하얀 눈이 한겨울 내내 부드럽게 내리고 또 내리는 거야. 알래스카의 눈처럼. 그들이 동시에 몸을 돌렸다. 둘은 서로 밀착되었다. 미익은 해리가 떨리고 있는 것을 느꼈고 부서질 것처럼 주먹을 꽉 쥐었다. 하나님 맙소사. 해리는 계속해서 중얼거렸다. 미익은 머리가 몸에서 떨어져 나와 멀리 던져진 것 같았다. 미익이 마음속으로 무언가를 세는 동안 두 눈은 불타는 태양 속을 응시했다. 그리고 그렇게 되었다. 그렇게 된 것이었다. 그들은 느리게 페달을 밟았다. 해리는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웅크리고 있었다. 먼지 덮인 길 위에 그들의 그림자가 길고 검게 내려앉았다. 늦은 오후였다. 내 말 들어봐. 그가 말했다. 그래. 우린 이걸 이해해야 해. 그래야만 해. 너 모르겠어. 아닌 것 같아. 잘 들어. 무슨 방법이 있을 거야. 잠깐 앉아보자. 그들은 자전거에서 내려 길 옆 냇가에 앉았다. 둘은 멀찍이 떨어져 앉았다. 늦은 해가 머리 위로 타는 듯 했고 사방에 지저분한 갈색 개미집들이 있었다.
우리는 이걸 이해해야만 해. 해리가 말했다. 그는 울었다. 조용히 앉아있었고 눈물이 그의 하얀 얼굴로 흘렀다. 미익은 그가 왜 우는지에 대해서 생각할 수 없었다. 개미가 발목을 물었고 미익은 개미를 손가락으로 집어서 자세히 보았다. 이렇게 된 거야. 그가 말했다. 난 여자에게 키스해 본 적도 없어. 나도 그래. 남자애한테 키스해 본 적 없어. 식구들 빼고는. 나는 언제나 키스하는 생각만 했어. 어떤 여자애가 있었는데 학교 다니면서 그 애에게 키스할 계획을 세우고 밤에는 꿈도 꾸었어. 그 여자애가 나한테 데이트를 청했어. 그 애에게 키스해도 된다는 걸 알았지. 그런데 어둠 속에서 난 그 애를 쳐다만 봤어. 그 애에게 키스하는 생각을 줄곧 해왔는데 때가 왔는데도 할 수 없었어. 미익은 손가락으로 땅에 구멍을 파고 죽은 개미를 묻었다. 전부 내 잘못이야. 하여간에 간음은 죄악이야. 그리고 넌 나보다 2살 아래고 아직 어린애야. 아니, 난 어리지 않아. 하지만 지금은 어린애였으면 좋겠어. 들어봐. 네가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우린 할 수 있어. 비밀리에.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미익은 고개를 흔들었다. 그건 싫어. 난 결혼 안 할 거야. 나도 결혼 안 할 거야. 말만 그러는 게 아니고 정말이야. 미익은 해리의 얼굴을 보고 놀랐다. 그는 코를 벌렁거렸고 아랫입술을 깨물어서 얼룩덜룩 피멍이 들어있었다. 징그린 그의 두 눈은 번득였고 젖어 있었다. 해리의 얼굴은 어느 때보다 창백했다. 미익은 고개를 돌렸다. 해리가 말을 중단하기만 해도 사태는 더 나아질 것이었다. 미익은 천천히 주위를 둘러보았다. 냇가에 붉고 흰 흙, 깨진 위스키병, 군 보안관을 구하는 광고가 걸린 맞은편 소나무. 미익은 생각도 하지 않고 한마디도 하지 않고 조용히 오랫동안 앉아있었다. 도시를 떠날 거야. 난 좋은 기술자여서 다른 곳에서 일자리를 구할 수 있어. 집에 있으면 엄마가 내 눈을 보고 이 사실을 알아차릴 거야. 말해봐. 날 쳐다보고 무언가 달라진 것을 알 수 있어? 해리는 미익을 오랫동안 응시했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말했다. 한 가지 더 있어. 한두 달 안에 내가 주소를 보낼게. 그럼 나한테 편지를 써서 괜찮은지 알려줘. 무슨 뜻이야? 미익이 천천히 물었다. 해리가 설명했다. 괜찮아 라고 쓰기만 하면 돼. 그럼 내가 알 거니까. 그들은 자전거를 밀면서 다시 집으로 갔다. 그들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해리는 늙은 거지처럼 몸을 구부렸고 소매로 계속 코를 닦았다. 해가 나무 뒤로 가라앉기 직전 환한 금빛 광휘가 사방에서 빛났다. 길 위에 있던 그들의 그림자도 사라졌다. 미익은 늙은이가 된 것 같았고 무거운 어떤 것이 자기 속에 들어있는 것 같았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제 미익은 어른이었다. 그들은 16마일을 걸어와 집 앞 어두운 골목에 섰다. 미익은 부엌에서 나오는 노란 불빛을 볼 수 있었다. 해리의 집은 어두웠다. 해리의 어머니는 아직 집에 오지 않았다. 그녀는 골목에 있는 상점에서 재단사로 일했다. 때로는 일요일에도 일했다. 창으로 보면 재봉틀에 몸을 숙이고 있거나 두꺼운 천에 긴 바늘을 밀어넣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녀는 사람들이 쳐다봐도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리고 밤이면 해리와 함께 먹을 정통 유대 음식을 만들었다. 들어봐, 해리가 말했다. 미익은 어둠 속에서 기다렸지만 그는 말을 끝내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 악수했고 해리는 집들 사이에 어두운 골목으로 걸어갔다. 집 앞에 도착하자 그는 몸을 돌려 어깨너머로 보았다. 불빛에 비친 그의 얼굴은 창백하게 굳어 있었다. 그런 뒤 그는 사라졌다. 수수께끼가 하나 있어. 조지가 말했다. 듣고 있어. 인디언 2명이 오솔길을 걷고 있어. 앞에 가는 사람은 뒤에 가는 사람의 아들이야. 그런데 뒤에 가는 사람이 그의 아버지는 아니야. 그는 누구일까? 앞에 가는 사람이 뒤에 가는 사람의 아들이야. 그런데 뒤에 가는 사람이 그의 아버지는 아니야. 그는 누구일까? 의붓 아버지. 조지는 작고 네모난 푸른 이를 보이며 포시를 향해 웃었다. 아님, 그의 아저씨. 짐작 좀 못하네? 정답은 그의 어머니야. 인디언을 여자라고 생각하지 않는 게 함정이지. 미익은 문 밖에서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곳에서 보니 부엌은 액자 속 그림처럼 보였다. 아늑하고 깨끗했다. 싱크대 근처만 불이 켜져 있었고 다른 곳은 어두웠다. 빌과 헤이즐은 식탁에서 성냥으로 돈으로 삼아 카드 놀이를 하고 있었다. 빌은 볼을 오목하게 한 채 심각하게 카드를 만졌고 헤이즐은 통통한 분홍 손가락으로 따은 머리를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싱크대에서 포시는 깨끗한 체크무늬 타월로 젖은 접시를 닦고 있었다. 여인 그녀의 피부는 금색이 났고 기름 바른 검은 머리는 단정하게 빗겨져 있었다. 렐프는 조용히 바닥에 앉아 있었고 조지는 낡은 크리스마스 금실로 만든 벨트를 동생에게 메어주려고 했다. 또 수수께끼를 낼게. 포시어. 시계 바늘이 2시 반을 가리키면 믹은 안으로 들어갔다. 식구들이 자기를 보면 뒤로 물러나 빙 둘러서서 쳐다볼 것 같았다. 그러나 그들은 믹을 한번 쳐다봤을 뿐이었다. 믹은 식탁에 앉아 기다렸다. 다른 사람들이 밥 다 먹은 뒤에 어슬렁거리고 들어오지. 일이 끝도 없다니까? 아무도 믹의 변화를 알아차리지 못했다. 믹은 양배추와 연어를 한 접시 먹은 뒤 요구르트로 식사를 끝냈다. 믹은 엄마를 생각하고 있었다. 문이 열렸고 엄마가 들어오더니 브라운 양이 방에서 빈대를 발견했다며 포시에게 휘발유를 가져오라고 했다. 그렇게 찡그리지 마라, 믹. 예쁘게 꾸며야 할 나이에. 그리고 잠깐 엄마가 말할 때는 끼어들지 말고 렐프 자기 전에 스펀지로 목욕시켜 주렴. 코와 귀를 잘 씻겨. 렐프의 부드러운 머리칼에 오토밀이 묻어 끈적거렸다. 믹은 행주로 그걸 닦아내고 동생의 얼굴과 손을 싱크대에서 씻어주었다. 빌과 헤이젤은 카드놀이를 끝냈다. 빌이 식탁 위에 성냥개비를 짚을 때 손톱 끓기는 소리가 났다. 조지는 렐프를 안고 침대로 갔다. 믹과 포시어 두 사람만 부엌에 남았다. 잠깐 날 봐봐. 뭔가 다른 게 보여? 물론이지 우리 믹. 포시는 빨간 모자를 쓰고 구두를 바꿔 신었다. 그래서 그냥 얼굴에 기름을 좀 문지르면 되는 거야. 코가 벌써 껍질이 벗겨졌네. 햇빛이 많이 탄 데에는 기름이 제일 좋다잖아. 믹은 혼자 어두운 뒷마당에 서서 손톱으로 참나무 껍질들을 벗겨냈다. 이런 식이라면 더 힘들었다. 식구들이 믹을 보고 알아차린다면 기분이 더 나을지 몰랐다. 그들이 안다면 아빠가 집 뒤편 계단에서 불렀다. 믹, 내 아빠 전화 왔다. 조지가 가까이 와서 들으려 했지만 믹은 밀어냈다. 미노비치 부인이 매우 흥분해서 큰 소리로 말했다. 우리 해리가 집에 왔을 시간인데 없구나. 어디 있는지 아니? 아니요, 모르는데요. 너희 둘이 자전거로 놀러 간다고 그랬거든? 해리는 어디 간 거야? 어디 있는지 너 모르니? 저는 모르겠어요. 믹은 다시 말했다. 12장. 날씨는 다시 더워졌고 써니 딕시 쇼는 늘 북적거렸다. 3월의 바람이 부드러워졌다. 나무들은 황토빛 도는 연두색 잎사귀들로 무성했다. 하늘은 구름 없이 푸르렀고 햇빛은 점점 강렬해졌다. 공기는 덥고 끈적거렸다. 제이크 블런트는 이런 날씨를 정오했다. 그는 현기증을 느끼며 앞으로 다가올 길고 뜨거운 여름을 생각했다. 기분이 좋지 않았다. 최근에는 두통이 계속 그를 괴롭히기 시작했다. 체중이 늘어서 배가 나왔다. 바지 윗 단추를 채울 수 없었다. 술 때문인 줄 알았지만 그래도 계속 마셨다. 술이 두통에 도움이 됐다. 통증을 가라앉히려면 작은 한 잔이면 충분했다. 최근에는 한 잔이 한 병과 같은 역할을 했다. 그를 흥분시키는 것은 그 순간 마시는 술이 아니었다. 첫 번째 한 모금이 여러 달 동안 그의 혈관 속에 배어있던 모든 술과 합해져서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었다. 한 숟가락 정도의 맥주만 먹어도 두통이 도움이 되었지만 위스키 한 병을 마셔도 그는 취하지 않았다. 벌런트는 술을 완전히 끊었다. 며칠 동안 물과 오렌지 주스만 마셨다. 머릿속에 벌레가 기어다니는 듯 통증이 심했다. 긴 오후와 저녁 내내 기직맥진한 채 일했다. 잠을 잘 수 없었고 책을 읽는 것은 고통이었다. 방에서 나는 축축하고 시큼한 악취가 그를 격분하게 했다. 침대에 누워 안절부절 못했고 그러다가 잠들면 날이 밝았다. 꿈이 그를 괴롭혔다. 그 꿈은 넉 달 전에 처음 나타났다. 그는 공포에 질려 깨곤 했다. 이상한 것은 꿈의 내용을 도무지 기억할 수 없다는 점이었다. 눈을 뜨면 꿈의 느낌만 남았다. 잠이 깰 때마다 똑같은 두려움을 느꼈으므로 같은 꿈이라는 걸 의심할 수 없었다. 그는 그 꿈에 익숙해졌다. 술 취한 그는 혼란스러운 광인의 영역으로 몰고 가는 괴상한 악몽들. 그러나 아침 햇살은 언제나 이 악몽의 흔적을 날려버렸고 그는 잊었다. 이 황량하고 비밀스러운 꿈은 근본적으로 종류가 달랐다. 그는 잠에서 깼고 아무것도 기억할 수 없었다. 그러나 한참 동안 위협의 느낌은 남아있었다. 어느 날 아침 그는 똑같은 두려움을 느끼며 깼다. 그러나 이번에는 희미한 어둠의 기억이 남아있었다. 그는 군중 속을 걷고 있었고
팔에 무엇을 안고 있었다. 확실한 것은 그것뿐이었다. 도둑질을 했나? 어떤 물건을 꺼내려 했나? 사람들에게 쫓기고 있었나? 그런 것 같지는 않았다. 이 단순한 꿈에 대해 깊이 생각할수록 더 이해할 수 없었다. 그 이후 한동안 그 꿈은 돌아오지 않았다. 지난 11월 그는 벽에 분필로 글을 쓴 사람을 만났다. 첫날부터 그 늙은이는 타고난 악귀처럼 달라붙었다. 이름은 심스였고 거리에서 설교를 했다. 추운 겨울엔 실내에만 있었지만 봄이 되자 종일 길에 나와 있었다. 부드러운 백발이 덥수룩하게 목덜미를 덮었고 커다란 여성용 실크 가방에 분필과 예수 전단지를 가득 넣고 다녔다. 두 눈은 광기로 번득였다. 심스는 그를 개종시키려 했다. 고난의 자식아, 너에게서 죄악의 맥주 냄새가 난다. 넌 담배도 피우는구나. 주께서 우리가 담배 피우기를 원하셨다면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다. 사탄의 표시가 너의 이마에 있다. 난 볼 수 있어. 회개하라. 내가 너에게 광명을 보여주마. 제이크는 눈을 위로 굴리며 천천히 공중에 성호를 그었다. 그런 뒤 기름 묻은 손을 벌렸다. 이걸 당신에게만 보여주지요. 그가 낮게 연극하듯 말했다. 심스는 그의 손바닥 흉터를 보았다. 제이크는 더 가까이 몸을 숙이며 속삭였다. 다른 표시도 있어요. 당신이 아는 표시. 내가 가지고 태어난 거니까. 심스는 뒤로 물러서서 담에 기댔다. 여자 같은 손짓으로 이마에 내려온 은발을 부드럽게 뒤로 넘겼다. 불안하게 혀로 입가를 핥았다. 제이크가 웃음을 터뜨렸다. 신을 모독하는 자, 심스가 소리질렀다. 하나님이 널 벌하실 거다. 너와 너 일당들 모두. 하나님은 냉소하는 자들을 기억하신다. 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지. 하나님은 만인을 지켜주시지만 특별히 나를 지켜주신다. 모세를 지켜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밤에 나에게 말씀을 내리시지. 하나님이 널 벌할 거다. 제이크는 모퉁이에 있는 가게에서 심스에게 코카콜라와 땅콩 버터 크래커를 사주었다. 심스는 다시 설교하기 시작했다. 그가 일하러 가면 뒤에서 뛰어왔다. 이 길모퉁이로 오늘 저녁 6시까지 오라. 예수님께서 너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있다. 4월 초엔 바람이 불고 따뜻했다. 흰 구름이 푸른 하늘에 흘러갔다. 바람 속에서는 강냄새와 싱그러운 들판의 냄새도 났다. 쇼는 매일 오후 4시부터 자정까지 붐볐다. 구경꾼들은 거칠었다. 새봄과 함께 그는 불안한 예감을 느꼈다. 어느 날 밤 그는 기계를 돌보다가 갑자기 들리는 성난 소리에 퍼뜩 정신이 들었다. 재빨리 사람들을 밀치고 갔다. 회전목마 매표소 앞에서 백인 소녀와 흑인 소녀가 싸우고 있었다. 둘을 억지로 떼어놨지만 여전히 서로 움켜잡으려고 발버둥을 쳤다. 구경꾼들은 두 편으로 갈라졌고 소란스럽고 시끄러웠다. 백인 소녀는 곱사등이었다. 손에 무엇을 꼭 쥐고 있었다. 내가 보았다고. 흑인 소녀가 악을 썼다. 그 혹을 잡아 뗄까 보다. 입 다물어 깜둥이년아. 가난뱅이 공순이 주제에 난 돈을 냈으니 목마를 타야겠어. 이봐요 백인, 내 표를 찾아줘요. 더러운 깜둥이년. 제이크는 번갈아 둘을 보았다. 구경꾼들이 바싹 밀고 들어왔다. 사방에서 웅성거렸다. 난 루리가 자기 표를 떨어뜨리는 걸 봤어요. 이 백인 숙녀가 그걸 집었고요. 정말이에요. 흑인 소년이 말했다. 깜둥이는 절대 백인 여자에게 손댈 수 없어. 밀지 마. 내 피부색이 하얗다 해도 받아칠 거니까. 거칠게 제이크는 몰려든 구경꾼들 속으로 밀고 들어갔다. 그만들 해요. 그가 소리쳤다. 저리 가요. 그만 가. 빌어먹을 그의 두 주먹을 보고 사람들은 슬그머니 흩어졌다. 제이크는 두 소녀를 향해 돌아섰다. 어떻게 된 거예요? 흑인 소녀가 말했다. 난 금요일 밤까지 50센트 넘게 모았어요. 이번 주에 다림질을 2배로 했다고요. 저 애가 들고 있는 표값 5센트도 고스란히 내가 낸 거예요. 그러니 내가 목마를 타야 해요. 제이크는 재빨리 문제를 해결했다. 곱사등이 소녀가 문제의 표를 갖도록 했고 흑인 소녀에게는 새 표를 주었다. 그날 저녁에는 더 이상 싸움이 없었다. 그러나 제이크는 긴장한 채 군중 속을 움직였다. 걱정스러웠고 불안했다. 제이크 외에도 쇼다니는 고용인들이 5명 더 있었다. 남자 2은 그네를 작동시켰고 표를 받았고 여자 3은 임시 점포를 관리했다. 배트스는 여기 포함되지 않았다. 쇼단 주인인 그는 대개 트레일러 속에서 혼자 지내며 카드 놀이를 했다. 동공이 수축된 그의 두 눈은 흐리멍텅했고 눈에는 누런 주름이 흐늘거렸다. 지난 2달 동안 제이크의 급료는 2번 올랐다.
자정에 패터슨에게 그날 저녁 수입을 건네는 것이 그의 일이었다. 때로는 그가 트레일러에 들어가 한참 동안 있어도 패터슨은 알아차리지 못했다. 무감각 상태에서 카드를 응시하고 있었다. 트레일러의 공기는 음식 냄새와 마리아나 냄새로 탁했다. 패터슨은 배를 보호하려는 듯 손을 그 위에 얹어놓고 있었다. 그는 언제나 철저하게 장부를 확인했다. 제이크와 기술자 2명이 사소한 언쟁을 했다. 이 남자들은 방직 공장에서 을레를 교체하던 직공 출신이었다. 처음에 그는 이 남자들에게 이야기를 하며 그들이 진실을 볼 수 있도록 도우려고 했다. 당구장으로 초대하여 술을 사기도 했다. 그러나 그자들은 너무 어리석어 도와줄 수가 없었다. 이런 일이 있은 직후 그는 두 사람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고 그것이 문제를 일으켰다. 일요일 이른 새벽 2시경 패터슨과 장부를 확인한 후였다. 트레일러에서 나오자 아무도 없는 듯 했다. 달이 훤했다. 그는 싱어를 생각하고 앞으로의 휴일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다. 그네 옆을 지나는데 누가 그의 이름을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기술자 둘이 일을 끝내고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제이크는 귀를 기울였다. 난 깜둥이보다 빨갱이 놈이 더 싫어. 그자를 보면 웃겨. 난 신경 안 써. 우쭐대며 걸어다니는 꼴이라니. 그런 땅달고는 처음 봐. 키가 얼마나 되려나? 150 정도? 그자는 자기가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을 많이 해야 되는 줄 알아. 감옥에 있어야 하는 건데. 거기가 제 집인데 빨갱이 공산당이잖아. 그자를 보면 웃음이 터져. 그냥 볼 수가 없다니까. 나한테 잘난 척하면 안 되는데 말이야. 제이크는 그들이 위브스 레인 쪽으로 걸어가는 것을 보았다. 처음에는 당장 달려가 붙고 싶었지만 왠지 움츠러들여 참았다. 며칠 동안 그는 말없이 시건덕거렸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일이 끝난 후 두 남자 뒤를 데이스 블록 따라갔다. 그들이 모퉁이를 돌았을 때 그는 막았었다. 말하는 거 다 들었어. 그가 숨이 차서 말했다. 우연히 지난 토요일 밤 니놈들이 말하는 걸 다 들었다고. 물론 난 빨갱이야. 그렇게 생각해. 하지만 니놈들은 뭐지? 그들은 가로등 아래 서 있었다. 두 남자는 그에게서 물러섰다. 주변에는 인적이 없었다. 허연 얼굴에 내장은 오므라든 구루병 걸린 생쥐 같은 놈들, 내 팔로 새 모가지 같은 내 놈들 목을 졸라버릴 수 있어. 한 놈의 한 손에 한 놈씩 땅딸 보든 아니든 내 놈들은 이 골목에 파묻을 수 있어. 사람들이 삽으로 파내야 할 걸. 두 남자는 겁을 먹은 채 서로를 보더니 가던 길을 계속 가려고 했다. 제이크는 막아섰다. 얼굴에 사나운 조소를 띄운 채 그들과 마주보며 계속 뒷걸음으로 걸었다. 분명히 말하는데 나는 내 키와 몸무게, 말투와 행동, 그리고 이념에 관해 말하고 싶으면 나한테 와. 마지막 항목에 관해서도 예외는 아니라고. 우린 함께 토론할 거니까. 그 이후로 제이크는 분노와 경멸로 두 남자를 대했다. 그들은 뒤에서 그를 비웃었다. 어느 오후 그들이 그네의 엔진을 일부러 고장낸 것을 발견했다. 고치는데 3시간을 더 일해야 했다. 그는 늘 누가 자기를 비웃는다고 느꼈다. 여자들이 서로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그는 몸을 똑바로 펴고 혼자 우스갯소리라도 생각한 듯 큰 소리로 웃어 넘겼다. 멕시코 만에서 불어오는 따뜻한 남서풍이 진한 봄 냄새를 몰고 왔다. 낮은 더 길어졌고 태양은 눈부셨다. 나른한 더위가 그를 침울하게 했다. 다시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일이 끝나면 곧바로 집으로 가 침대에 누웠다. 때로는 옷을 다 입은 채로 죽은 듯이 12시간 또는 13시간을 누워있기도 했다. 흐느끼며 손톱을 물어뜯던 두어 달 전의 그 초조함은 사라진 듯 했다. 그러나 무기력 속에서 여전히 오래된 긴장을 느꼈다. 이곳은 그에게 가장 외로운 도시였다. 싱어가 없으면 그럴 것이었다. 그와 싱어만이 진실을 이해했다. 그는 모르는 자들이 진실을 보게 할 수 없었다. 그걸 알았다. 그것은 마치 어둠이나 열기 또는 공기 속의 악취와 싸우는 것 같았다. 그는 침울하게 창밖을 응시했다. 모퉁이에 서 있는 몽툭하게 잘리고 연기에 끌린 나무가 지저분한 연두색 잎들을 내밀고 있었다. 하늘은 늘 깊고 진한 푸른색이었다. 이 지역을 흐르는 악취나는 개천에서 생긴 모기들이 방 안에서 윙윙거렸다. 그는 가려움증에 시달렸다. 매일 아침 유황과 돼지 비계를 섞어 몸에 발랐다. 살갗이 벗겨지도록 몸을 긁었다. 가려움증은 절대 가라앉지 않을 듯했다. 어느 날 밤 그는 폭발했다. 몇 시간이고 혼자 앉아 있었다. 지인과 위스키를 섞어 마셨고 만취했다. 그의 아침이었다. 창밖으로 몸을 내밀고 어둡고 조용한 거리를 내다보았다. 주위의 모든 사람들을 생각했다. 모두 잠들어 있었다.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
갑자기 그는 고함을 질렀다. 이것이 진실이다. 너희 개새끼들은 아무것도 모른다. 너희들은 모른다. 너희들은 몰라. 그리가 화를 내며 잠에서 깨어났다. 램프 불이 켜지고 졸음에 끼운 욕설들이 들렸다. 그 집에 사는 남자들은 화가 치밀어 그의 방문을 흔들었다. 길을 건너 창녀촌 여자들은 창밖으로 머리를 내밀었다. 너희들 천하에 빌어먹을 멍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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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 멍청이, 멍청이, 멍청이들, 입 닥쳐 닥치라고. 복도에서 남자들이 문을 떠밀었다. 술 취한 망나니 새끼 붙잡기만 해봐라. 병신을 만들어 줄 테니. 밖에 몇 명이나 있나? 제이크가 으르렁거렸다. 창틀에 빈병을 깼다. 덤벼 전부 오라고. 한 번에 3명씩 처치할 거니까. 잘한다 자기. 장녀가 소리쳤다. 문이 열렸다. 제이크는 창에서 뛰어내려 샛길로 달렸다. 히잉 히잉. 그가 취한 채 소리를 질러댔다. 맨발에 셔츠도 입지 않은 채였다. 1시간 뒤 그는 싱의 방으로 비틀거리며 들어왔다. 바닥에 사지를 뻗고 누워 큰 소리로 웃다가 잠들었다. 4월의 어느 아침 그는 살해당한 남자의 시체를 발견했다. 젊은 흑인이었다. 시호장에서 30m 정도 떨어진 시궁창에서였다. 흑인의 목은 난도질을 당해 머리가 괴상하게 뒤틀려 있었다. 번들거리는 뜬 눈 위로 해는 뜨겁게 비치었고 가슴에 말라붙은 피 위로는 파리들이 날았다. 죽은 남자는 시호장의 햄버거 가게에서 파는 것 같은 장식 수울이 달린 빨갛고 노란 지팡이를 쥐고 있었다. 제이크는 잠시 우울하게 시체를 내려다보았다. 그런 뒤 경찰을 불렀다. 아무 단서도 발견되지 않았다. 이틀 후 죽은 남자의 가족들이 안치소에서 시신을 찾아갔다. 써니 딕시 쇼에서는 끊임없이 싸움과 말다툼이 일어났다. 친구들이 팔짱을 끼고 웃고 술 마시며 쇼를 보러 왔다가 치고받고 싸우며 떠나기도 했다. 제이크는 항상 긴장했다. 쇼의 번쩍거리는 흥겨움과 밝은 불빛과 나른한 웃음 아래 그는 위험하고 침울한 기운을 감지했다. 이렇게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몇 주일이 계속되었다. 심슨은 계속 그를 괴롭혔다. 늙은이는 비누 상자와 성경책을 들고 다니며 사람들 속에서 설교하는 것을 좋아했다. 그는 예수의 재림에 대해 말했다. 심판의 날은 1951년 10월 22일이라고 했다. 술주정뱅이들을 가리키며 생경하고 지친 목소리로 소리를 질렀다. 흥분한 그의 입에는 침이 그득했고 그가 하는 말들은 꺼르륵거리는 젖은 소리를 냈다. 일단 자리를 잡으면 어떤 말다툼도 그를 움직이게 할 수 없었다. 그는 제이크에게 기도원 협회에서 발행된 성경을 선물하면서 매일 밤 1시간씩 무릎 꿇고 기도하고 맥주잔이나 담배를 던져버리라고 했다. 두 사람은 벽과 울타리에서 입씨름을 벌이기도 했다. 제이크도 주머니에 분필을 넣고 다니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는 간단한 문장들을 썼다. 길 가던 사람들이 멈춰 서서 심사숙고할 수 있는 글을 쓰려고 했다.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면서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글. 또 그는 작은 책자를 만들어 길에서 나누어 주었다. 싱어가 없었다면 제이크는 이 도시를 떠났을 것이었다. 그는 일요일에 친구와 함께 있을 때에만 평화를 느꼈다. 그들은 때로 산책을 하고 체스를 두기도 했지만 싱어의 방에서 조용히 하루를 보내는 때가 더 많았다. 그가 말하면 싱어는 항상 귀를 기울였다. 그가 종일 침울하게 앉아있으면 벙어리는 그의 감정을 이해하고 놀라지 않았다. 싱어만이 그를 도울 수 있는 듯 했다. 어느 일요일 제이크가 층계를 올라가자 문이 열려 있었다. 싱어의 방은 비어 있었다. 그는 혼자 2시간 이상을 앉아 있었다. 이윽고 층계를 올라오는 싱어의 발소리를 들었다. 당신이 없어서 궁금했어. 어디 갔었어? 싱어는 미소를 지었다. 손수건으로 모자 먼지를 털고 제자리에 놓았다. 그리고는 신중하게 주머니에서 은색 연필을 꺼내 벽난로 선반 위로 몸을 숙이고 짧게 썼다. 무슨 뜻이오? 제이크는 그가 쓴 글을 읽었다. 누구 다리가 잘렸단 말이오? 싱어는 쪽지를 받아두어 문장을 더 썼다. 허참, 제이크가 말했다. 하긴 놀랄 일도 아니지. 그는 쪽지에 적힌 글에 대해 생각하더니 그것을 구겨버렸다. 지난달의 몽롱한 상태가 사라지고 그는 다시 긴장하고 불안해졌다. 허참, 그는 다시 말했다. 싱어는 커피포트를 올려놓고 체스판을 꺼냈다. 제이크는 쪽지를 잘게 찢어 땀나는 손바닥으로 비볐다. 하지만 이 일에 어떤 조치를 취할 수는 있어. 잠시 후 그는 말했다. 그거 알아요? 싱어는 확신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소년을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군.
언제 날 그 집으로 데려갈 수 있겠소? 싱어는 꽁꽁 생각했다. 그러더니 종이에 썼다. 오늘 밤. 제이크는 손을 입에 대고 방안을 불안하게 걷기 시작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을 거요.